그럼 지금부터 박정희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친일파 문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는 대구 사범을 나와가지고 이후에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로 유학을 가서 나오고 또 만주 군관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또 유학을 하는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비난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친일파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혈서를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부분입니다. 근데 해방 후에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헌법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그때 보면 그 안에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규정에 보면 모든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협조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을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해방 전국에서도 그런 논쟁은 있었습니다. 이게 프로잽이냐 아니면은 이 프로잡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프로잽이라는 것은 프로자패니스에서 이제 일본을 위해서 정말 일했던 사람이고 프로잡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런 직종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친일 행위가 된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적은 있습니다만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친일파 규정에는요 장교 이상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사관 문제도 있고 또 장교가 되는 것이 이게 장교라고 하는 그 잡을 위해서 된 거냐 아니냐 이런 이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규정에 의하면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일파라고 얘기하면서도 조금 또 다른 측면도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 인물의 좀 특성을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친일파라고만 얘기를 하면은요 박정희가 1946년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의 당원이었던 부분이 사실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을 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충성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극우파거든요. 남조선 노동당은요 극좌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극우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극좌의 편에 또 가서 설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뭐 때로는 사상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설명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좌익이나 진정한 우익과 다르게 진정한 좌익은 사실은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국가 주도의 개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우익은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익과 우익은 사실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반면에 극우와 극좌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국가와 지도자의 역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인문학적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보면서 저는 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만주군관학교를 갔을까? 그것도 혈서를 써가면서까지 갔을까? 사실 저는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거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학교 선생님 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어쨌든 대구 사범학교 나왔고 학교 선생님을 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 교수들 또 미국 교수들한테 굉장히 부러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전통이고 또 일제 강점기에도 다르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그거를 버리고 만주로 갔을까?
물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요인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선생님이 안 맞았을 수가 있죠. 이게 내 직업이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건 적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적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박정희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박정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문서가 1960년대, 70년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문서들을 보면서 그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토론이 있었고 이걸 봤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1965년에 한일협정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기로 적혀 있는 그런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수기로 적혀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박정희 대통령 친필은 아니었고요. 아마 회의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를 비서관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한일협정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제일교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근데 이 제일교포 신경 써야 된다. 왜? 식민지라는 게 다른 게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많이 살면 그게 식민지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식민지라는 게요, 영어로는 콜로니인데 아시아에서 일본이 그거를 번역을 하면서 식민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식민지라고 번역을 했냐면 식민지라는 거는요, 사람을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유럽 식민지하고 다른 이 특징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을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박정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원해서 간 것보다 강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이후에도 제일교포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게 우리가 일본 사회와 우리 사회를 서로 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제가 이걸 보고 이 사람 진짜 참 굉장히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내가 학교 선생님의 그처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보고 조직을 바꿔보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품이나 품성을 가졌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조그만 학교에 시골에 있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군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특히 당시 일본은 군인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내셨는데 이분이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군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문을 무보다 더 강조를 했죠. 문인이 대접받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19세기 말 이후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 사관학교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대 군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뭔가 군인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군인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193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는 엘리트들이 하나는 고시를 패스해서 관료가 되는 길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장교가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봤던 것은 아닌가. 특히 만주에 이제 주목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사실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 국가 중에 식민지에 대학을 세워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근데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주지 않았느냐. 20년대 이후에는 전문대학들이 설립하는 것을 다 허가해주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어도 여기에는 조선인이 들어갈 수 있는 TO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안이 부자고 진짜 그런 이 부자의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러지 않으면 경성제국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TO가 한 10% 정도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이주한 일본인들의
자제들을 위한 대학이지 조선인을 위한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만주국이라는 게 열린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집이 가난해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만주국이 아닌가.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를 가게 되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만주에는 조선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만주에 일본군이 들어가고 일본의 관료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타이완 사람이나 조선인들의 수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틈에 이제 만주를 가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이제 군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혈서를 쓰고 거기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군에 가 있든 또는 남조선 노동당에 있던 아니면 군사정부에 있던 거기에서 항상 가장 높은 위치에서 또는 가장 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만큼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였고 그거를 보여줬던 모습의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944년부터 44년에 이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돌아오는데 44년부터 45년까지 이 과정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45년에 어떻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가도 사실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왜 45년 말에 군사영어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46년에 들어갔을까? 군사영어학교 2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사실은 1기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더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남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현재로선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주군관을 학교를 나오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여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박정희라는 인물도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또 박정희라는 인물이 공산주의자다라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49년을 통해서 군내에서 군내 공산주의자 세포들에 대한 숙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군내 공산주의의 어떤 세포의 책임자 중에 하나가 박정희라고 하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갔고 뭐를 했는가에 대한 아마 조서나 공판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건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의 형이었던 박상희 씨가 1946년에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이 대구 사건 때 사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상희 씨는 대구에 있는 이 경상북도에 있는 인민위원회의 간부로 있었고요. 그 대구 사건에 참여를 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이제 이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형과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 형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과정 속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박상희 씨가 워낙 박정희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박상희 씨의 딸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김종필 씨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중매를 해가지고 김종필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만큼 박정희와 박상희 씨가 친했기 때문에 박상희 씨와 가까웠던 사람들과 박정희의 관계 속에서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북한에서 황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황태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경상북도 인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1948년 이후에 월북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서는 장관급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황태성 씨는 박상희 씨의 친구니까 북한에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박정희를 만나겠다라고 하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를 만나지 못하고 사형당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진이 그 공산주의자가
아마 되는 그 전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순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군에 있을 때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몇 안 되는 희귀한 사진인데 그냥 뭐 여러 가지 형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전혀 없이 공산주의자가 됐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념적으로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친화성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국가나 지도자, 엘리트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신념들이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